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박홍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전에 군사 개입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전통주의적인 시각은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3자가 강력히 연대를 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확산이라는 전제하에 일치된, 단결된 그런 군사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있지요. 그러나 소련 붕괴 후에 기밀이 해제된 그런 자료에 따르면 이 3자 간에, 즉 소련, 중국, 북한, 특히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러한 팩트의 기초에서 제가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소련 스탈린에 의한 일종의 기획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미국 트루만 정권은 이 마오쩌둥 정권에 대한 일종의 포섭책, 포용책을 구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립감을 느낀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를 소위 말한 갈라치려는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50년 1월 12일 날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소위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선에서 남한과 타이완을 제외하는, 물론 남한과 타이완을 제외하겠다고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선이 알루샨 열도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까지 간접적으로 타이완이 제외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1월 5일 날 트루만 대통령 본인이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다, 중국의 주권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미국이 마오쩌둥 정권 신생 중국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당시 마오쩌둥 이 정권은 대륙을 통일한 다음에 타이완 해방, 소위 타이완 해방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치슨 선언은 대륙이 타이완을 점령해도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소련의 스탈린은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 속에서 신생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관계 개선은 곧 소련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 미소 냉전이 심화되고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 개선은 소련으로서는 당연히 전략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애치슨 선언 직후부터 스탈린의 행태를 보면 그 전까지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이 중국하고의 동맹 조약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1949년 12월 달에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에 날아가서 스탈린과 중소 동맹 조약 협상을 벌이죠. 그러나 마오쩌둥 후일 증언에 따르면 스탈린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문전박대를 했고, 자신이 모스크바 가서 한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까지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치슨 선언 직후부터 오히려 스탈린이 중소동맹 조약 체결에 상당히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게 됐고요. 결국 50년 2월 14일 날 중소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주소동맹을 체결하고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1949년 봄에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가서 전쟁을 할 테니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스탈린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면서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년 후인 1950년 봄에 김일성이 다시 한번 갔는데 그때는 스탈린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국하고 동맹조약을 맺고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승인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이고 그래서 김일성의 공언대로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의 공언대로 빠르게 그 한반도를 점령하면 남쪽까지 점령하면 스탈린으로서는 손해되는 게 없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고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테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 역전돼서 중국이 국가안보에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개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소련이 중국을 우리 편으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것이 스탈린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쟁 발발 후에 이런 추론을 이제 뒷받침을 하는데요. 1950년 6월 27일 6.25가 발발하고 이틀 후에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 대사 말리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말리크는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스탈린의 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은 보이콧, 기권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던졌으면 이후 유엔군의 한반도 한국전쟁 참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기권을 행사했던 소련이 중국군이 10월 19일 날 개입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군을 규탄하는 이러한 결의안을 내려고 했더니 당시 소련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자, 6월 27일 안보리 회의 때는 기권을 했던 소련이 중국군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놓고 보면 소련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계속해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압박합니다. 너네들이 중국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겁박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겁박을 하냐?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의 동북지방이 미군의 일상적인 폭격,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겁박까지도 하면서 중국군의 군사 개입을 압박하는 것이죠. 중국은 1949년 10월 달에 국가 수립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방 미국하고의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보면 한국 전쟁에 개입할 그 동인, 합리적인 동인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38선을 월경해서 압록강으로 빠르게 북진해오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북지방에 스탈린이 얘기하는 대로 동북지방의 안보를 직자적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군사 개입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1950년 중국의 군사 개입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지정학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1592년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의 군사 개입과 그 양상들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의 문제, 지정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개입한 후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이 작전 활동을 벌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오쩌둥은 이 한국전쟁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서 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소위 항미 원조라는 구호를 통해서 49년 신민주주의 체제는 자산계급,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이러한 계급과 연대하겠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기간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이 항미원조, 한국전쟁을 활용해서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과도기 총노선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로의 완전한 개조, 이것을 밀어붙였죠. 자,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의 현재적 의미는 중국은 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살렸고요. 김일성 정권을 살렸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70년 전의 이 한국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종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